민주당 등 야 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여당의 반발 속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이 가결될지 주목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금요일인 10일 대장동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결국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대정부 질문 이후에 표결에 붙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표결에 붙이냐 마냐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좀 상이했었는데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상정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이후가 아닌 이전에 해달라 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의 입장 먼저 짚어보고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영환 원내대변인에서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의사일정 변경, 국회법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의 그 절차를 밟아서 대정부 질문 전에 탄핵안부터 먼저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 상정은 결정된 상황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 반발을 하는 상황이고요. 상정되고 가결될까요? 부결될까요? 아니 이제 야 3당이 176명 이제 이거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이 지금 표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가결될 것 같습니다. 무리 없이. 네. 결국 이제 탄핵재판소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가결된 이후에도 뭐 여러 절차가 있지만 국민의힘 대응은 어떤 차원에서 좀 할 전략이세요? 이제 저희 법사위원장이 우리 쪽에 있지 않습니까? 김도읍 위원장. 그분이 이제 탄핵 소추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안에서 일단 거기서 법리 검토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 입장은 헌법상 또 법리상 위헌 요소가 없다. 그럴 경우에 이제 기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그 탄핵소추위원회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상민 장관을 놓고 검사 역할을 한다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 탄핵안은 통과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통과가 되더라도 이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김도읍 의원이 탄핵 소추 위원으로 어찌 보면 검사 역할로 이상민 장관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되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인 상황에서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 임무를 해태하면 국민들의 큰 역풍을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국민들과 유가족들이 지속적으로 파면을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끊임없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을 듣지 않아서 국회의 권한인 해임 건의안까지 처리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최후의 수단인 탄핵 소추까지 지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요. 주권자인 국민들과 유가족이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헌법의 가치를 위반하는 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알겠지만 우리 헌법에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이제 규정하고 있고 주권자는 국민 아닙니까? 그 국민들의 60%가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되는 것이 저는 정부와 그리고 정치권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무를 우리 야 3당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실은 아직 지금 절차가 2시부터 이제 본회의가 열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대승적인 본인이 결단을 좀 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조차도 저는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이태원 참사 이제 159명의 꽃다운 우리 국민이
길을 걷다가 압살을 당한 초유의 그런 참사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도 뭐 성수대교라든지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참사가 있을 때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어서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등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12구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전혀 책임지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국민들과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토요일 2월 4일이 100일 되는 날이었어요.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 추모제가 이제 강화문 광장에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민 분향소를 서울시청 앞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걸 불허했어요. 그 과정에서 뭐 그 철거하고 뭐 설치하려고 하는 유가족과 시민단체와 또 경찰들 간의 극심한 몸싸움들이 벌어지고 그랬거든요. 그 분향소를 설치하고 지금 철거하라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해서 철거하겠다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으로서 그 전에 그 국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반성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이게 악어의 눈물입니까? 그리고 그 분향소를 철거하는데 동원된 경찰이 420명이랍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137명이에요. 참사를 수습하려는데 경찰들보다 3배를 그 분향소를 철거하는 데 투입한 거예요. 정말 비정한 정권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우리 국회에서 그리고 야3당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분향소 철거에 그 137명의 그 경찰이 투입된 것은 사실상 뭐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투입됐다기보다는 유가족분들이 철거를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얘기들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을 예상되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다 투입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문재인 정권 내내 광화문이 다 세월호 분향소로 점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 민주당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한다고 하면서 500억 이상을 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어디까지 무한정으로 그 광화문의 분향소를 끌고 갈 것인가. 우리가 세월호에 대한 당시 어떻게 이 당시 사건을 처리했었는 것에 대한 아주 그 여야의 대치 또 정쟁의 이용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 159분이 이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서 누가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 가는 것은 정치적 또는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국민 감정을 갖고 탄핵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법리를 따지는 거고요. 지금 대통령실과 우리 당은 법적으로 또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따지자고 치면 이재명 대표님 이제 또 검찰 소환되시지 않습니까?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분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 먼저 당내에서 우선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야당의 대표가 계속해서 169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을 볼모로 잡고 저렇게 검찰에 소환되면서까지 당원 당규 측근들이 다 구속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당규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해야 되지. 또 국민적 감정을 따진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님 그 의혹에 문제가 많다.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는 여론조사에 6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국민 감정은 무시하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까지 입법기관에서 정치적 싸움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대한민국 그 국가 체제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따져볼 것이고 그것에 역풍이 인다면 다음 총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야의 횡포. 정말 야당에 이렇게 다수 의석을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입법에 그 권력을 바꿔줘야지 되겠다는 그러한 그 국민들의 그 자성이 또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님 같은 분들이 역풍난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단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표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공천 받아야 되니까 또 오늘 다 그 주르륵 가결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당내에 그런 소수 의견들의 목소리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당내 소수 의견 들으라는 얘기는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당에. 네. 전당대회 지금 모습 보면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막 극단적인 사회주의자 같은 모습까지 좀 연출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가족들한테 추모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서울시청 광장 앞에 시청 앞에 분향 설치하는 걸 불허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녹사평역에 있잖아요. 네. 녹사평역에 근처에 있는 지하 4층에다가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 서너 명밖에 못 들어가요. 불빛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같이 그 조문하고 분향하고 같이 슬퍼하는 공간을 아예 원천 봉사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유가족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드리고요. 아니, 그 말씀과 관련돼서는 추모 공간 마련하겠다고 우리 측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가족 분들과 합의해서 정부가 추모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그렇지만 그것을 광화문에 끝도 없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분향소를 지난번 세월호 분향소처럼 문재인 정권 내내 5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또 광화문 대로의 국가 대로입니다. 거기다가 정말 분향소를 차려야 되는지. 유가족들의 뜻을 유가족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상태에서 추모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모 공간을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네네. 추모 공간으로 제시한 곳이 지하 4층이라고 하니 유가족들의 그러면 얼마나 오죽하면 저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제 말씀은 뭐냐면 100일을 맞춰서 그 시민 추모제가 열리는데 그걸 임시로 분향소 설치하는 것까지 막았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한 거고, 그거 두 번째로는 세월호 임시 분향소 설치가 5년 내내 갔고요. 자, 지금 광화문 광장은 그 국민들 모두한테 개방된 광장이에요. 국민 광장이에요. 시청 앞입니다. 시청 앞도 마찬가지고요. 네. 광화문에서부터 시청 앞까지는 국가 국민들한테 대로입니다. 공개된 곳에 분향소를 만들어야지 시민들이 같이 추모를 하죠. 그래서 5년 내내 또 하시려고요? 그 지난번 세월호는요. 네네. 그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 내용 안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거기에 그 법안에 들어가 있어서 만들어 운영이 된 것이고요. 지금 이제 특별법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헌법과 법률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법과 재난안전법에 보면 국가가 그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럼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말 그대로 헌법의 가치를 판단하는 곳이고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되는 것은 헌법과 국회에 부여된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법리적으로 잠깐만 제가 말씀 좀 하고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 네, 좀 네. 하고 네, 좀 말씀 좀 네. 해주셔서 제가 까먹잖아요. 그래서 이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 이제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안전의 책임자로서의 그리고 재난안전의 주관 기관으로서의 그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본인이 재난안전의 주관 기관이라고 본인이 인정도 했어요. 인정도 했고, 그리고 헌법상의 그 의무도 지금 위반된 건 맞는 거고요. 그리고 또 유가족의 명단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위증도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다 이렇게 의견들이 좀 분분한 건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알겠습니다. 기각될 것이다 단정할 건 아니고,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도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어서 이것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논리는 정말 이거는 정부 여당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라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만약에 네. 헌법재판소에서요 이것이 헌법재판소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국민과 유가족의 뜻과 반해서 이것을 그 탄핵소추를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 역풍이 더 불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기 총선에서 이
헌법재판소의 결과 때문에 민주당이 역풍을 불 것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이렇게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저는 그 반대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제 그 민주당 측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과 우리 당에서도 법리적으로 위배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명확히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헌법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헌법 학자들도 이런 식으로 탄핵이 장관들,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이 추진이 된다면 정말 나쁜 선례를 만들 수뿐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헌정사상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된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네, 나쁜 알겠습니다. 선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매번 모든 장관이 법리적인 그 위배 사항이 없어도 국민 감정을 을 근거로 해서 탄핵을 하고 또 탄핵하고 이렇게 되면 국가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오늘 가결되면 바로 이상민 장관은 직무가 업무가 정지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핵재판소의 결과가 뭐 8개월, 9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차관 대응 체제로 갈 텐데 이거 자체도 정말 우리가 곧 총선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국가 행정이 마비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저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상민 그 의원님 같은 분들이 역풍 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세요. 법리적으로 위배 사항이 없어요. 또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 탄핵소추위에 들어가서 검사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 우리 당의 김덕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결론 나올 것인 것을 민주당에서 다 알아요, 이미. 결국 정치 공방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 정치 공방으로 끌고 가냐? 저는 이것도 다 이재명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그 국민 감정을 중시하시고 존중하시고 법리를 따지실 분 같으면 당원파십시오. 왜 이재명 대표 정치적 탄핵 안 하세요? 정말 계속해서 지금 검찰에 소환될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아무런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좀 자꾸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헌법재판 저 법률 검토를 거쳤더니 기각될 것이라 단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 탄핵 소추가 왜 일어났습니까? 왜 탄핵 소추까지 갔어요? 헌정사상 최초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부 여당에서 국민들과 유가족들이 이렇게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라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마지막에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봤을 때 먼저 국민들께 사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랬어요. 장관을 그런 식으로 자르지는 않겠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적에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도 했고요. 또 특수본 수사도 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죠. 그거잖아요. 존재 헌법재판소가 아니라요. 이렇게 아니, 헌법재판소 장관에 가죠. 대해서 국무위원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판결하게 돼 있어요. 그 절차대로 하는 건데 왜 그걸 자체를 부정하십니까? 절차적으로 그래서 하시라고요. 하시고요. 하고 왜냐하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시고 저희는 법리 검토가 끝났고 그래서 이것이 부결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가지 말자라고 반대했었던 비단 이상민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역풍이 저는 이번 이 사건이 결국은 그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역풍으로 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확신해서 하시지 말라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채찍근이라 해서 이렇게 비호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여당을 강하게 심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국회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이 상정이 되고 이 표결 결과에 따라 만약에 가결이 되면은 이후에 탄핵 심판을 거쳐 헌재에서 과연 이 탄핵 소추안을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의 이견이 좀 이어졌었는데 일단 당장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 열리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과연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후보들 간의 레이스 치열한 상황입니다.
일단 여론조사 먼저 좀 살펴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김기현 후보 45.3%, 1위 안철수 후보 30.4%, 3위에는 천하람 후보, 이후 황교안 후보 등이 위치해 있고요. 다음 양자 개결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한 14%포인트 정도 앞서는 양상 보이고 있고요. 한길리서치 결과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길리서치는 조금 상이한 양상 보였는데요. 여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35.5%, 김기현 후보 31.2%로 오차 범위 내 안철수 후보가 조금 우위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3위에는 천하람 후보 위치해 있습니다. 양자 대결 똑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안철수 후보 46.7%, 김기현 후보 37.5%로 10%포인트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론조사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안철수 후보가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이전 조사에서 안 후보가 좀 급등하는 양상 보이면서 1위 많이 점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접전 현상 보이는 것 같거든요. 분석한 결과 좀 들어볼까요? 네, 양강 구도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조사가 이제 상반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저희 당이 이제 오늘하고 내일 지금 그 여론조사 하고 있습니다. 네. 당원 6천 명 대상으로 예비 경선. 네, 예비 경선 그 여론조사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해요. 10일 날. 발표는 하지 않지만 바로 새 나갈 거예요. 결과가. 그거가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 갖고 어떤 바로미터로 보기는 어렵고요. 분명한 것은 당심하고 이런 여론조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건 어떻게 네, 달라진다는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준석 대표를 뽑을 때 저희 당원이 25만 정도였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뽑을 때 그때 55만까지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30만 표 정도가 늘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다 어떤 당원들이냐?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꼭 당선시키겠다라고 전국적으로 모인 분들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오죽 그 정권을 운영을 잘 못했으면 집권 여당이 169석이나 갖고 있으면서 서울과 수도권 모두의 국회 의석수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정권을 뺏겼겠습니까? 얼마나 정권 운영을 못했으면. 그런데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당으로서는 지난 대선이 정말 힘든 선거였어요. 겨우 이겼어요. 그때 지금 이렇게 불어난 당원들이 정말 죽을 똥 살 똥 전국을 뛰어다닌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당의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80만까지 늘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단치는 못하겠지만 내년 총선 때 우리 당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너무 억울해서도 이겨야 돼요. 너무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저희 당은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올인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 당원들이 알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차이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원 100% 투표 결과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 일단 지금 양강 구도로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좀 치열한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제 김기현 의원이 나전 의원과의 어찌 보면 연대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회동을 했었거든요. 이게 좀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저는 여론조사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미 김기현 후보로 다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보니까 결론은 김기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김나 연대도 저는 그렇게 봐요. 지난번에 뭐 연판장 돌리고 초선 의원들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성명서 쓰고 그래서 집단 린치를 가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질게 내쳤거든요. 그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다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 국민의당 소속된 분들조차도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모양을 좀 갖춘 것 같아요. 상고 치료하는 모습. 두 차례 찾아가고 바로 또 그 중식에서 정심을 같이 하면서 모찬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이제 연대할 것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보는데 그럼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걸 보면 결국은
연대하지 않으면 차기에 공천이 없다. 이런 식의 또 보이지 않는 또 협박과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시감이 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권력에 두 번째로 굴복을 또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정말 상식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 모습들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사실 궁금해요. 근데 국민의힘 당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석열 정권의 성공하고 차기 총선의 승리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인 투표를 하실 건데 과연 김기현 후보로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이렇게 억지로 당대표를 만들어가는 이런 거를 통해서 84만 명에 달하는 그 당원들을 다 통합시키고 또 중도까지 외연을 확장해서 총선에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원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차피 이제 양강 구도인 것은 지금 거의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앞으로 김기현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처럼 안철수 후보도 계속 그 수도권 승리론, 그 지역주의잖아요. 원래 본인의 그 트레이드 마크는 다당제였거든요. 중도와 무당층의 소구력이 있는 거로 항상 본인의 존재감을 그동안 확장시켜온 분이신데 중도와 무당층을 잡는 그런 공약들은 없고 오히려 수도권 승리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역주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하면 이도저도 안 되고 그냥 무난하게 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 빼고는 무슨 비전이나 당에 대한 총선 승리 전략이라는 거를 저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선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저는 보고 이 와중에 이제 천하람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를 3위로 이제 치고 올라왔는데 천하람 후보가 저는 되게 주목이 돼요.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는 그 선거 과정에서 그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되거나 또 윤핵관들의 전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다 공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도 전 대단히 좀 궁금하고요. 근데 결국은 결선 투표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표심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흡수하려면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가지고 해야지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닌 것처럼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로는 절대로 그 표를 흡수할 수 없다. 이 말씀까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행 의원께서 반드시 자기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되게 막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처럼 하시면 승리 못합니다. 그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유념해 드릴게요. 네, 컷오프 결과에 따라서 본 경선에 4명의 후보만이 진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천하람 후보가 올라갈 시에는 안 후보에게도 그 표심이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안 후보가 어떤 방향으로 좀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에 그 정치를 쭉 하면서 갖고 있었던 그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나마 덜 좀 찍혀볼까 이런 식의 태도로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과 많은 분들은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 김행 의원님도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김기현이잖아요. 그럴까요? 이런 상황이면 승부수를 던져야죠. 네. 안철수 그건 아니고 후보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오늘 내일 여론조사에서 이제 컷오프에서 4분이 하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이제 제주도 저도 이제 가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장 유세 이제 한 달 동안 본격적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전인데요. 좀 오래됐죠. 이주영 당시 후보하고 이정현 후보가 싸웠을 때예요. 그때 보면 대세가 이주영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부산 그 현장 유세에서 이정현 후보가 아주 그냥 연설을 어마어마하게 잘 해갖고 뒤집어졌어요. 그 한참 전에는 이제 노무현 그때 당시 대선 후보도 현장 유세에서 뒤집었죠. 그게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저도 천하람 후보가 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제 컷오프 내분되고 나면 본격적인 이제 그야말로 그 선거 유세전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사실 총선은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치르는 선거가 맞습니다. 대통령이 특히 경제를 살리면 그 선거는 굉장히 쉽게 이기고요. 아니면은 이제 사실상 상당히 쉬워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당과 그 대통령실, 특히 대통령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아마 이전에 이제 민주당도 집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여하튼 우리 당원들이 저희는 자 보세요. 지금 169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어요. 그중에 121석이 수도권이에요. 대부분 지금 민주당이 주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뺏어야 되거든요. 쉽지 않은 선거예요. 진짜 목숨 걸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전당대회를 굉장히 진지하게 보고 있고 우리 당원들이 아주 진지하게 어떻게 총선을 이길 수 있을 최적의 대표를 뽑을 것인가를 네.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당장 10일 금요일에 4명의 후보가 좀 추려지게 되니까요. 이 부분 좀 기다리면서 공교롭게도 10일에 또 다른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오전 11시에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데 그 이전에 2번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좀 많은 지지층들 또 민주당 내에서 여러 인사들도 함께하는 모습이 이어졌었거든요. 이번에는 이 대표가 신신당부하면서 오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때와 좀 비슷한 양상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이번에 정말 혼자 좀 출석하는 모습일까요? 이번에는 그 원내 의원들이나 이렇게는 다 안 갈 거로 생각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오늘도 최고위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비공개 회의 때도 당직자들 다 오지 마라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래서 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일은 저희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오실 것 같긴 한데 우리 지금 공식적인 그 입장은 지난번에도 밝혔지만 이번에는 좀 더 명확하게 또 SNS도 어제 직접 또 글도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혼자 나가시는 모습으로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과 좀 거리를 두며 당은 민생 행보 이어가겠다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바라보시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인데요. 친구가 대검찰청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친구 아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를 택시를 타고 지나갔는데 그 중앙지검 앞에 파란색 목도리하고 다 대형 스피커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모여갖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이재명 대표께서 나올 때까지 꽹가리 치고 대형 스피커로 검찰이 독재란다 그 서초동 일대가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제 생각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라든가 정청래 의원님이라든가 박성준 의원님 이런 분들은 그냥 자발적이다 이러면서 또 가실 것 같아요. 그거는 둘째치고. 이번에는 이제 그래도 금요일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원컨대는 이재명 대표는 늘 토요일을 주장하셨어요. 이유가 뻔하죠. 토요일 날 하면 밀도가 떨어지거든요. 또 그 다음날 일요일 날 조사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여론의 주목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 결집하기도 쉽고 그런 것 때문에 늘 토요일을 이분은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5년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당시에도 그때 토요일 날 출두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금요일 날 출두하시니까 좀 교통이라도 좀 안 막혔으면 좋겠어요. 네. 예시장 갔다가 정말 알겠습니다. 한참 뛰었어요. 아니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것까지 왜 그래서 네. 구구 보수 그 집회도 같이 열리는 거 아시죠? 그분들 반대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집회할 있었어요. 때 네네.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니, 옆에서 그거는 좋은데. 고성으로 스피커 크게 틀어서 방해하는 것 좀 못하게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또 하나는 이제 마무리. 그래서 예, 이번에 알겠습니다. 이제 짧게 할게요. 금요일 그리고 가니까 이제 그거 없었으면 2차 좋겠어요. 소환, 쪼개기 소환, 지난번에 반복 소환에 의해서 쪼개기 소환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법조인들은 다 알아요. 어차피 그 증거 능력 또는 없고 재판정에서 한 얘기들이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서면을 통해서 지난번 1차 때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시는 것은 네. 이재명 대표 망신 주기 하려고 하는 알겠습니다. 의도라는 거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 돼버렸습니다. 네, 조용히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김현정 대변인 김행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